여러분 그런 게 있어요. 인물을 다룰 때 많이들 알고 있는 그 누군가를 다룰 때 어려워요. 그리고 사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인물을 다룰 때 쉬워요. 그런데 이 이분법에서 예외가 있어요. 많이들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너도 나도 다 알고 흠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좋아하는 인물을 다루면 하는 저도 재밌고 반응도 좋고 그렇습니다. 오늘 좀 기다렸어요. 전차 사단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 사람 에르빈 롬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독일의 장군이라는 점. 그러나 연합군에게도 롬멜은 존경을 받았죠. 모든 것을 다 떠나서 군인으로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알아보는 것이 오늘 이 컨텐츠의 목표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 롬멜의 계급은 뭐였다? 대위였다. 중대장이었어요. 그리고 중대장 끝나고 나서 보병학교 교관으로 가죠. 중령으로 진급을 하면서 독일 제17보병연대의 3대 대장으로 부임을 해요. 대대장을 마치고 교관이 된 롬멜은 이때 보병 전술을 쓴 겁니다. 당시 보병 전술서로서는 지금도 최상인 것 같아요. 읽어보면 이 책이 히틀러에게 감명을 줬다고 알려져 있죠. 이때 롬멜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갖고 1938년에 롬멜을 나치 호위대 지휘관으로 임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한 영전이죠. 롬멜이 이 시기에 호위대에 장비되었던 전차 장갑자에 푹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롬멜이 나중에 사막의 여우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때 호위대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전차를 직접 분해 결합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 호위대 지휘관으로 수도에 갔기 때문에 그 당시 최신 군사 서적들, 해외의 모든 서적들을 이때 접할 수 있었겠죠. 그래서 전술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운용할지 푹 빠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해요. 남아있는 기록에 의하면 롬멜이 1938년부터 적어도 이렇게 진급, 권력, 여유를 모두 챙겨준 히틀러, 그리고 그 히틀러의 정부, 나치 군부에 대해서 호의를 갖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내에게 보낸 편지, 굉장히 진솔한 그의 편지가 수백 통이 남아있는데 거기에도 써 있어요. 히틀러 괜찮다. 히틀러라면 독일이 상당히 달라질 것이고 이 독일 국방군이 앞으로 달라질 독일의 희망이다, 뭐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심지어 롬멜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히틀러가 독일 민족의 구원자이다, 희망이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연구자들 중에 롬멜을 굉장히 전문적으로 연구한 사람들이 많죠. 대표적으로 리데라트 같은 사람인데, 리데라트가 뭐라 그러냐면 롬멜이 히틀러에게 굉장한 존경심과 충성심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그 시대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당연하다,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나중에 얘기인데, 그러다가 롬멜이 언제부터 히틀러를 안 좋게 봤느냐, 그 일편단심이 언제 변했느냐, 북아프리카 전선에 나가면서부터입니다. 롬멜이 정말 외롭게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하고 독일군이 거의 방치했다고요. 먹을 걸 안 줘서 굶어 죽을 정도로 방치를 했어요. 이때 이제 일단 기분이 나쁘겠죠, 사람이니까. 그리고 다시 이제 돌아오면 뭔가 쎄한 거지. 내가 사람 잘못 봤나? 그 생각을 그때부터 가진 거예요.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한 시점으로 가보죠.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고 롬멜이 이때 전차 사단장으로 보직되어 있었어요. 1939년 8월에 소장으로 진급하면서 전차 사단장으로 나갔거든요. 전시 상황 하에서 일종의 직위 진급인 셈인데 야전에 전차 사단장으로 나간 게 아니라 히틀러 사령부의 호위 사단장으로 나간 거예요. 그리고 독일군이 폴란드를 침공한 9월 1일부터 호위 사단장 임무를 수행을 해요. 이 시기에 롬멜이 히틀러의 호위 단장으로서 히틀러의 모든 동선에 동행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쟁의 전반적인 것을 대관소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롬멜이 구데리안의 단독 전차 운용도 봤을 것이고 그것이 프랑스군에게 어떤 효과를 일으켰는지도 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전차의 기습 효과, 충격 효과, 이런 것을 직접 봤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병 출신인 롬멜이 그토록 전차를 잘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1939년 9월과 10월에 독일군 승전 기념 행사를 하거든요. 이미 이때 독일이 이제 너무나 일찍 샴페인을 터뜨려 버렸죠. 여기에 승전 기념 행사 제병 지휘관으로 다시 독일로 돌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준비를 이때 합니다. 근데 롬멜은 이때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겠어요? 나를 전선으로 보내다오, 그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1940년에 롬멜이 정말 몸이 근질거려서 미칠 지경이었을 것인데 그거를 그냥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 실행력 높은 사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 다 부탁을 했겠죠. 그런데 이 쟁쟁한 롬멜이 부탁했는데도 안 돼요. 원래 롬멜이 기갑 출신 혹은 그 기갑의 전신인 기병 출신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차 사단장 나간 것도 사실은 운이 좋아서 그렇지 전장의 전차 부대 지휘관으로 나가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독일군도 시스템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산악보병사단의 지휘관으로 임명됩니다. 그런데 롬멜이 이때 상급 지휘자들로부터 평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히틀러의 호위대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난 명령을 철회하고 어떻게 해서 전차 사단장으로 갑니다. 정말 신이 나가지고 야호 했겠죠. 1940년 5월 10일 선두부대에 들어가요. 5월 10일 이때 뭡니까? 프랑스 침공의 선두에 쓰게 되는 거예요. 그 독일 군부하고 히틀러가 상당히 배려를 해준 것이죠.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근데 이제 거기 습지가 많잖아요. 그리고 강도 많고 전차 부대를 또 처음 운영해 보는 것이고, 그래서 공격 초기 단계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특유의 뚝심, 전장 선두에 나서는 말도 안 되는 솔선수범으로 장애물을 극복하고 점차 승률을 높여 나가고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죠. 그리고 일주일 정도 뭐 적응 기간을 거쳐서 그 뒤부터 이제 속도를 붙이는 거예요. 쫙쫙쫙쫙 나가죠. 이때 붙은 별명이 바로 유령사단이에요. 그 유령사단이라는 그 애칭, 별칭, 호칭이 왜 붙었다고요? 분명히 제7 전차사단은 여기 있어야 되는데 프랑스군하고 그 연합군이 여기서도 항복, 저기서도 항복, 저기서도 항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냐면 독일군 수뇌부가 처음에 그 전차 부대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히스테릭하게 싫어했잖아요. 가지 마라. 왜냐면 전차 부대가 가장 귀한 전력인데 단독으로 들어갔다가 그거 잃을까봐. 그러니까 롬멜이 어떻게 했냐면 부대리안도 마찬가지인데 본대는 안 가고 자기하고 호위 부대 몇 타고 해가지고 전차, 찝차, 장갑차 나눠 타고 그걸로 막 휘젓고 다니는 거예요. 앞에 설명드렸으니까 아시죠? 그래서 5월 17일에는 아예 부관하고 통신병 그리고 조그만 경호 인력만 데리고 단독 공격을 막 실시를 해요. 그래갖고 굉장히 결과가 좋았는데 난 이거 숫자 볼 때마다 다시 원전을 확인하거든요. 진짠가 하고. 팀도 아니야. 이렇게 그냥 차 몇 대하고 장갑차, 그 옛날 찝차, 전차 갖고 와갖고 프랑스군 포로를 10,000명 잡아요. 10,000명. 대단한 거죠. 오늘 하려고 하는 거는 북아프리카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파병, 북아프리카 군단장. 이게 두 개의 키워드가 될 것 같아요. 롬멜이 독일군 아프리카 군단의 군단장으로 임명이 되는데 그게 41년 2월 6일이에요. 롬멜이 기록을 여기에 대해서 남기죠. 근데 롬멜은 뭐라고 쓰냐면 나 아무것도 몰랐어. 이거 뭐야? 이랬다고 그래요. 당시 상황 중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게 이탈리아의 이집트 공격. 이탈리아군 특유의 헛발질 때문이에요. 이탈리안들 때문에 결국은 롬멜이 아프리카에 간 거죠. 이때 독일군이 롬멜 아프리카 군단에 주었던 주력 부대가 제5 경전차사단. 이게 나중에 이제 21 전차사단이 되는데, 그리고 제15 전차사단이에요. 두 개의 사단 꼴랑 줬어요. 경전차사단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전투력이 낮은가 보다. 그게 아니고 중전차가 한 7, 80대 있었어요. 만만치 않은 부대였어요. 히틀러가 롬멜을 불러요. 그래갖고 현지 상황을 직접 설명해 줍니다. 여러 사단이 장군들이 당신을 추천했기 때문에 보내는 거야. 가라오 동무. 뭐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이때 롬멜이 중장으로 이제 진급을 해요. 여기까지 보면 이제 승승장구죠. 그래서 롬멜이 명을 받들어서 아프리카로 이제 들어가는데 리비아로 들어가요. 왜 리비아로 들어갈까요? 이탈리아 때문에. 이탈리아가 리비아에 들어가고 이집트를 공격했다가 훨씬 두들겨 맞고 신나게 리비아로 도망왔는데 리비아도 뺏길 것 같으니까 지금 롬멜 아프리카 군단을 울며 겨자 먹기로 히틀러가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탈리아군을 구해내기 위해서 간 건데, 이게 이제 기왕 이탈리아군 도와주러 이집트 갔으니까 지중해 일대의 전략적 이점들을 점령을 하고 영국이 그 일대를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네가 이런 역할을 하라 하고 과업을 이제 영출해서 이제 준 것이었겠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관점으로 보자면 아프리카 군단이 리비아를 통해서 들어갔어. 그러면 지중해로 전선을 확장을 하고 전략적으로 물자가 지나갈 수 있는 그 구간을 확보하기 위한 거였다라고 해석은 하지만 그때는 아니에요. 그냥 이탈리아군 같은 게 막 도망가고 있으니까 쪽팔려갖고 그거 구해주러 보낸 거라고요. 그러니까 두 개 사단밖에 안 보냈죠. 지중해의 전략적인 이점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전차 부대 달랑 2개 보내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그렇고, 자, 이 롬멜 군단이 1941년 2월 11일에서 12일 사이에 선발대가 리비아 트리폴리에 도착을 해요.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물자를 하역을 하고 방어진지를 구축하고 역습을 할 수 있는 전차 부대가 들어갔으니까 예행 연습을 하는 거죠. 그리고 2주 딱 예행 연습하고 딱 보자마자 오케이 간봤어 알겠어 하고 영국군을 공격을 하는데, 그 이전에 프랑스군 공격했을 때 효과 봤던 바로 그 유린 공격, 기습 돌파하고 후방을 유린하고 뭐가 어디인지 몰라서 멍해져서 지게 만들게끔 그렇게 영국군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이게 좀 먹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롬멜이 도착하자마자 롬멜을 가장 위협했던 것, 롬멜이 영국군을 효과적으로 공격해서 격퇴하게 만드는데 가장 방해가 됐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탈리아 장군들입니다.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 그리고 보급품이 들어오는 데가 이제 벵가지 거기 항구잖아요. 벵가지 항이 있어요. 여기에 폭격을 해줘라. 여기를 통해서 계속 전력이 유입되고 있다. 여기를 일단 폭격해야 내가 전투에서 이기는데 유리하겠노라라고 롬멜이 건의를 했어요. 이탈리아군에. 근데 이탈리아군하고 공군 장군들이 거부해요. 왜 거부해요? 거기에 자기 집하고 농지하고 재산이 있는데 그게 파괴되는 게 그게 이탈리아들이에요. 그래서 반대한다니까요. 전쟁사 역사상 정말 난 이런 거를 본 적이 없어. 결국 이제 롬멜이 어떡합니까? 히틀러한테 직보해가지고 여차저차한데 벵가지항 폭격해 주십시오. 오케이 알았다. 그래가지고 독일군이 추격해가지고 영국군 주둔하고 있는 벵가지항을 폭격을 해서 그 일대에서 유리한 공격 여건을 마련을 하죠. 롬멜이 오죽 답답하면 자기 수기에 써놨어요. 이탈리아 한심하다. 선발대 오자마자 공격해야지 안 되겠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이제 선발대로 공격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그 당시에 명목상의 최상위 지휘관이 그 이탈리아의 가리발디 장군이었어요. 근데 가리발디 장군이 롬멜한테 와갖고 뭐라고 그러냐면 깽판을 쳐요. 지금 공격하면 안 된다. 왜 내 명령을 안 받고 왜 본대가 도착한 다음에 가지 않고 너만 그렇게 가느냐. 너 그렇게 잘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좀 유치하지 않아요? 근데 이 그 심리는 뭐겠어요? 가리발디 장군은 저는 그런 거 같아요. 그냥 좀 얘기하자면. 지금 롬멜이 이탈리아군이 한 번도 이기지 못했는데 와가지고 영국군을 거의 파리채로 툭 치듯이 이기고 있잖아요. 그 롬멜 왔다니까 스스로 나서서 포로도 되고 그래요. 그리고 무기하고 장비를 엄청 노획했어요. 근데 이탈리아군은 이집트에다 죄다 버리고 왔다고요. 엄청나게 버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가리발디 장군이 시기, 질투, 당황, 분노 이런 것이 이제 모인 거죠. 자, 롬멜의 공격 얘기로 다시 돌아가죠. 답답합니다. 공격 얘기합시다, 우리. 본대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롬멜이 선발대를 모아서 이제 부대를 새로 구성해서 TF를 만들죠. 그리고 2월 16일에 공격을 개시를 해가지고 영국군 어디 갔어? 이놈 새끼들 만나기만 해봐라. 그래갖고 돌아다니죠. 그래갖고 2월 24일에 영국 정찰대하고 첫 교전을 해요. 공격과 거의 동시에 영국군의 주력이었던 제3전차 여단이 격퇴됩니다. 이것은 이제 순전히 그 선빵의 이점이었겠죠. 부대와 부대가 만났을 때는 한 발이라도 먼저 쏜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영국 연합군이 기습의 충격을 이겨내고자 방어로 전환했지만 롬멜 이때 정말 파괴적인 전술을 사용을 해요. 결국에는 4월 3일에 벵가지를 독일군이 점령을 해요. 그리고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더 나가요. 4월 10일에 그 당시에 중요한 요충지 중에 데르나라고 있어요. 여기 데르나를 점령을 하죠. 그 과정에서 이제 영국군 주요 부대의 지휘관들, 참모들 여기를 포함해서 장병을 한 800명 정도를 생포를 해요. 대단한 전과를 거둔 거죠. 그리고 이때서야 주력 부대인 독일군 제15전차사단이 아프리카에 도착을 해요. 그것도 일부만. 그리고 이 일부가 도착하자마자 이들을 규합을 해서 영국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영국군이 이거 지금 롬멜이 몇 명만 데리고 휘저었는데도 이 모양인데 본대가 왔어? 야, 이건 안 돼. 철수. 이래가지고 41년 4월 13일부로 이집트로 철수합니다. 이게 이제 초기죠. 북아프리카에서 계속 앞으로 마르고 닳도록 싸우니까. 이 초기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보였던 롬멜의 리더십, 롬멜의 지휘 통솔의 특성은 무엇일까요? 가장 두드러진 것은 현지 지형과 기후 특성을 매우 디테일하게 파악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무엇을 달성할 수 있다? 정보 우위를 달성할 수 있다. 이 정보 우위를 달성하면 있잖아요. 적을 이기는 데도 유리하지만 내 밑에 부하들 다스리는 데도 굉장히 유용합니다. 두 번째는 솔선수범입니다. 지금 군단장이잖아요. 군단장이 전선 맨 앞에 총알 앞으로 나간다니까요. 정보를 쥐고 흔들지 않았어도 롬멜의 예하 지휘관과 참모들은 충성을 다했을 겁니다. 왜? 이 솔선수범 때문에. 이 솔선수범 또 현장지휘 이것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는 분이 많을 거예요. 롬멜이 프랑스 전역에서도 그랬는데 가장 선두에서 부대를 지휘를 했어요. 그러면서 사막이라도 워낙 넓으니까 일부 부대가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어디 연락이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전투기 불러요. 그 길 잃은 부대 옆에 착륙해가지고 그 부대 어디로 와 얘기하고 다시 돌아가고 선두에서 지휘를 했어요. 전투기 폭격기를 가리지 않고 가장 가까이 있는 비행기를 타고 다녔고 아군이나 적군으로부터 오인 사격을 받았고 실제로 전투기의 후미에 그 영국군 총탄을 맞아서 죽을 뻔한 사고도 있었어요. 그리고 롬멜이 사진광이었어요. 거기에 일가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아프리카 전선 초기 전투 보면 항공정찰한 거 있어요. 항공정찰했는데 영국군 전차가 어디 있고 그 다음에 그 궤도 자국이 어떻게 나 있고 그거 롬멜이 다 직접 찍은 거예요. 그래서 상공을 다니면서 그걸 다 직접 찍어가지고 비행기 타고 내려서 이 부대 그거 보여주면서 야 이렇게 해서 공격하고 저기 영국군 있다? 또 가갖고 야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디테일하게 현장 지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개 여단 가지고 영국군 일개 전차사단을 몰아낼 수 있었던 거죠. 어느 한 분야에 미친 사람한테는 하늘의 운명도 한 수 접어주고 그 불운을 비껴가게 합니다.
롬멜은 전투에 완전 미친 사람이었어요. 워리어였죠. 사막 평지인 이 아프리카야말로 전차에 의한 단독 작전이 가장 유리한 것을 알고 롬멜은 뒤로 갈수록 점점 더 과감한 전술을 사용을 해요. 이게 우리가 그걸 표현을 과감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서 하지, 이건 진짜 미친 짓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모를 사실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롬멜이 북아프리카에 도착해서 1941년 2월에 선발대 이끌고 가가지고 영국군 전차사단 상대했다고 그랬잖아요. 이때 독일군 주력이 선발대는 보병이었어요. 보병이 일단 와가지고 서령대 만들고 주둔지 만들고 나서 전차 오는 거 아니에요. 그 보병에다가 장갑차하고 찝차 끌고 나가서 기관총으로 영국군 대적했다고요. 그거를 과감하고 깊숙이 보병 부대가 들어와서 기관총을 쏴대니 정말 깜짝 놀래갖고 영국군 방어 능력이 와해된 것이라고요. 이것은 천지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점은, 이거 기관총 누가 쐈겠습니까? 롬멜이 직접 기관총 총좌에 올라가서 총을 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미쳤다고만 할 수 없죠. 뭐 한마디 붙여줘야죠. 롬멜의 전술은 미쳤지만 세련됐어요. 전차의 통신, 보급의 세심한 디테일을 통해서 전투력의 시너지 효과를 증진을 시키고, 그것이 안 될 때는 본인이 직접 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하들의 어떤 미숙함을 허용해 줄 수 있는 리더십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본인이 직접 해야 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단장이라는 것은, 지휘관이라는 것은 예하 부대가 잘 싸울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서 작전 지속력을 증대시켜주는, 그것이 본연의 임무거든요. 그걸 알고 있으니까 예하 부대 지휘관들이 잘 싸울 수 있도록 그 여건을 마련해 주는 데 있어서 한 번도 화를 내거나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보병을 가지고 영국군 전차를 싸먹을 수 있었던 것이죠. 이건 대단한 작전 센스가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례 굉장히 유명하죠.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 장비의 장판교 전술, 이렇게 먼지 막 쓸어가지고 대군처럼 보이게 하는 스킬.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 두루 사용된 바 있는 모의 전차 전술, 골판지로 전차처럼 만들어가지고 항공전찰로 왔을 때 대규모 부대처럼 보이게 하는 거. 우리가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그런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막 수천 대의 골판지로 만든 전차가 있었는데 사진이 있거든요. 전차예요. 이거는 똑같아요. 이 사막의 여우라는 별명이 붙은 거는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롬멜의 가장 큰 적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롬멜의 가장 큰 적 벌써 얘기했습니다. 너무 좀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한데, 저 에스프레소도 좋아하고요, 파스타도 좋아해요, 피자도 좋아하는데 정말 미안합니다. 롬멜 아프리카 군단의 가장 큰 적은 이탈리아 군대였어요. 앞에서도 몇 가지 일화를 말씀드렸지만 이 롬멜의 목숨을 직접 위협한 적이 있다니까요. 이탈리아군에 의해서 2번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한 번은 그 지상에서 이제 영국군 진영까지 깊숙이 들어가갖고 정찰하고 있는데 그 영국군인 줄 알고 이탈리아 공군이 한번 폭격하고 겨우 살아나고, 다른 한 번은 공중 정찰하고 있는데 영국군 공군인 줄 알고 그 이탈리아 육군이 총 쏴가지고 한번 죽을 뻔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롬멜이 자기 자신의 수기와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 동맹인 이탈리아 군에 대한 욕을 거의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만 썼지, 총 쏴갖고 나 죽을 뻔해서 그 얘기를 안 썼다는 거예요. 참 그러기 힘든데 말이죠. 이후에는 이제 북아프리카 전선을 좀 다뤄볼 건데요. 롬멜하고 미국의 패튼, 롬멜과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 이러한 역사의 빛나는 맞대결이 우리의 컨텐츠로 아직 남아있죠. 앞으로도 제2차 세계대전 전차부대의 활약과 지휘관들의 면면을 수차례에 걸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북아프리카 전선에서 전차전으로 유명한 전투를 고르라. 독일과 영국 전차의 대표적 맞짱으로 불리기도 하는 토브룩 공방전. 전차들의 대결이라고 알려진 이 토브룩 공방전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비밀이 몇 가지 숨겨져 있어요. 1차 사료를 샅샅이 살펴보는 디테일한 남자 존 테일과 함께 토브룩 공방전의 비하인드 스토리 알아보시겠습니다.